한나TV 한나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는 이제 조선 후기, 근대 태동기, 신분제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양반의 수가 점점점 늘어나고, 양반층도 분화하고, 중인들도 중간에 이런 서울들이나 중인들의 이런 그런 청요직에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소청운동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상민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노비들의 해방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자, 이번에는 이제 근대 태동기의 변화, 근대 태동기 사회 변화 중, 자, 이번에는 가족제도 변화를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가족제도. 자, 가족제도 변화가, 우리가 이제 고려 때랑 비교했을 때 조선시대는 매우 보수적으로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조선 초기만 해도 고려 때랑 거의 비슷하게 갔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제 성리학 중심 사회가 되고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부터 말 그대로 선비적인, 요즘 흔히 선비적이다, 열선비적이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말 그대로 열선비적으로, 씹선비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자, 조선 중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었는데, 이제 임진왜란 이후, 양난 이후에 조선 후기로 넘어오면서부터 매우 보수적이고 성리학 중심 사회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 중기까지만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꽤 남자하고 대등할 정도로 높은 편이었어요. 근데 조선 후기로 넘어오면 가부장적 제도로 바뀌죠. 성리학적 가부장제로 바뀌어요. 남자 위주로 바뀐다는 거죠. 가부장제가 더 높아진다. 남성 우월 중심, 남아 선호 사상, 이런 게 조선시대에 엄청 심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인드가 지금은 조선이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인데도 불구하고 현대에도 솔직히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게 사실이고,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게 있어요. 아유, 우리 손주, 아들, 손주는 되게 이뻐하면서 딸은 싫어하고, 본인이 여잔데도 불구하고 아들만 되게 이뻐하고, 딸을 낳았어? 그래. 안아보지도 않고 가는 그러한 할머니들도 존재한다라는 거. 참 신기하죠? 아직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특정 보수적인 남자분들 중에서 여자가 무슨 큰 소리야, 여자는 조용하고 집안일이나 하고 이렇게 시부모님한테 잘하고 애나 잘 나오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극히 드물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조선시대적인 마인드입니다. 옛날 마인드. 왜냐면 고려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역사인데 왜 우리는 조선의 극히 조선 후기에 일어났던 그 부분만 지금 이어가려고 하는 건지, 전 그 부분은 좀 많이 아쉬워요. 고려 때부터 조선 중기까지는요, 여러분, 여성의 지위가 높았고, 어떤 식으로 높았냐면 남귀 여가혼이 성행했습니다. 흔히 대리사유자라고 할 수 있는데, 남자가 여자네 집에서 거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네 집에서 첫날밤을 보내고,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여자네 집에서 살았어요. 여자네 집에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 노동력을 바치고, 그리고 이제 제가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남귀 여가, 남자가 여자네 집에 귀속돼가지고 여자네 집에서 사는 약간 대리사유제 같은 그런 것들에 성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뭔가 재산을 나눌 때도 자녀 균분 상속, 무조건 n분의 1로 나눈 거예요. 5남매다 이러면은 이제 아들한테 더 많이 준다던가 장자한테 더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자식이 5명이면 공평하게 5분의 1로 자녀 균분 상속. 그 다음에 이제 여성도 제사가 가능했어요. 여성의 제사도 분담을 했다라는 거야. 아들이 제사를 지낼 수 없다던가, 아들이 죽었다던가 하면은 여자도 제사를 지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조선 후기에는 제사 지낼 땐 여자들이 다 나가 있어요. 제사 음식만 뼈 빠지게 한 다음에 제사 지낼 때는 나가 있어야 돼. 부정 탄다고. 그리고 웃긴 게 그 시댁의 제사인데 여자가 열심히, 며느리가 음식을 열심히 하고, 자기네 할아버지도 아닌데 남편네 할아버지의 음식을 열심히 하는, 좀 웃기죠. 예, 약간 웃긴 식으로 바뀌어요, 조선 후기에는.
자, 어쨌든 후기로 넘어가서 비교를 해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성리학적 가부장제로 바뀌냐면 남기 여가원에서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친형제도로 바뀌어요. 친형제도가 정착해버렸다. 친형제도는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그러니까 혼인 첫날 밤만 여자네 집에서 하룻밤을 잔 뒤 무조건 시집살이. 이제 하루 첫날 밤만 이제 친정 엄마 아빠한테 있는 다음에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는 출가 외인이다 해가지고 시집에 가서 사는 거예요. 남편네 집에 가가지고. 그리고 다시 오기도 힘들어. 되게 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떠한 풍습이 있었냐면 명절에만 그래도 친정 엄마가 너무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명절에만 어떻게 오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A 지역이 친정이야. 그리고 나는 저 산을 넘고 멀리 B 지역으로 멀리 지역으로 여기로 이제 시댁으로 내가 시집을 갔어. 그러면은 좀 이제 뭐 아기를 낳았다던가 몸을 풀거나 하면 친정에 좀 갔다 올 수도 있는 거잖아. 옛날엔 친정 엄마가 왔어야 돼요. 와서 몸을 풀어줘야 되고 죽어도 여기 귀신이 돼야 된다. 다시 절대 갈 수가 없었어. 그런데 이제 어떠한 풍습이 있냐면 너무 어머니가 보고 싶고 그러면은 이제 명절 음식을 다 하고 이제 고생을 하니까 이제 시댁에서 허락을 해줄 경우 애기야 그래도 친정 엄마를 잠시 보고 오거라 반보기 하고 오거라 그러면은 친정에 와야 가는 것도 아니야. 엄마와 딸이 중간에서 만나. 중간 지역 C 지역에서 만나. 그래서 엄마 여기서 만나요.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시간 오래 걸린다 이거야. 그래서 반복이라고 해서 이제 엄마도 오고 딸도 오고 이제 음식 같은 거 떡 같은 것도 갖고 오고 엄마도 음식 싸오고 그래가지고 여기 돗자리 깔고 여기서 서로 수다를 떨고 막 얘기를 잠시 2시간 정도 나누다가 다시 헤어져. 그런 반복이 풍습이 조선시대에 있을 정도로 중간지대에서 만나야 되는 이런 뭐 어처구니 없는 경우야. 딸이 저기 친정한테 갈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한 번 시집 오면 그 지역의 귀신이 돼야지 출가 외인이라는 말이 이때 나온 거예요. 아니 시집 간다고 뭐 영영 끝인가? 출가인이 어딨어. 그냥 딸도 다 아들이던 다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러한 결혼 문화라던가 이러한 마인드가 저는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결혼을 할 때도 꼭 남자가 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도 없는 거고 그냥 여자와 남자가 돈을 합쳐가지고 그냥 결혼하면 되는 거고 꼭 아들이라서 꼭 딸이라서 뭐 이런 건 좀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자녀 균분 상속도 이제 장자 위주의 상속을 하게 되고 장자 중심으로 그것도 큰아들 그냥 아들도 아니고 큰아들 첫째 아들을 장자라고 하는데 장자 중심의 상속 앤 제사. 그러니까 제사를 장자가 모셔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제사를 장자가 제사를 드리니까 너가 나를 또 그러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첫째 아들이 모시고 제사도 지내기 때문에 상속도 첫째 아들이 다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조선시대에는. 그 뭐 다른 자식들은 나는 제사 안 지내고 큰형님이 종갓집이라서 제사도 다 지내니까 그 재산이 다 가는 건 당연하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옛날에는. 모든 게 장자 위주. 그러면 아들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양자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요거 이 장자 중심 아들 위주기 때문에 양자를 드리기도 하고 양자를 입적시키기도 하고 뭐 씨바지라던가 씨내리 그런 것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씨바지는 많이 들어보셨죠? 며느리가 아들을 못 낳아 딸만 낳아 그래가지고 어디서 젊은 씨바지를 데려와가지고 그 남편과 자게 합니다. 그 다음에 씨바지가 아들이라도 낳으면 정말 다행이지. 아들을 못 낳고 딸을 낳잖아요. 그럼 그 씨바지가 이제 몸을 풀면 쫓겨나요. 돈도 원래 그 주기로 했던 거에 절반도 못 받고 쫓겨나 그냥 그 아이와 함께. 그것도 자기 딸인데 웃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씨내리는 더 심한 거야. 씨내리는 아들이 이제 아무리 새로운 여자 씨바지를 들여도 애기를 못 낳아. 우리 아들이 씨가 없구나. 무정자증이구나. 고자구나. 뭐 이런 걸 이제 알고 안 되겠다. 그래도 대를 이어야 되니까 씨내리를 드리죠. 자기 며느리의 임신만 시키면 된다. 아들만 무조건 기승전 아들이야. 아들만 낳으면 된다 이래가지고 말도 안 되게 외간 남자랑 관계를 해야 돼. 이 부인은 뭔 죄야. 그래서 싫다고 울고불고 해도 넌 아들만 낳으면 된다 이래가지고 되게 젊은 또 이제 과거 그것도 이제 약간 집안을 봐요. 그래서 이제 시네리로 이제 암암리에 하는 벙어리. 그러니까 되게 양반집 양반집 사람인데 벙어리라던가 그런 사람이 시네리오로 드리거나 아니면은 과거 시험 보러 가는 그런 젊은 선비를 이렇게 보쌈해가지고 막 며칠 동안 계속 자기 며느리랑 어쩔 수 없이 관계를 하게 한 다음에 이제 아들을 낳으면 다행이지만 딸을 낳잖아요.
그러면은 은장도 주고 자결해야 된다던가, 그 딸도 뭐 갑자기 다른 데다 버린다던가, 노비가 된다던가 그렇게 되고, 만약에 아들을 낳잖아요. 아들을 낳으면 몸을 다 푼 뒤 그 며느리가 이제 자기 아이를 낳은 것처럼 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동아줄 같은 걸 주고 가는데, 시어머니가 자살해라 이런 식으로, 남의 남자와 몸을 섞었으니 아들 낳았으니까 이제 자살해라 이런 식으로. 거의 같이 살면은 또 그걸로 갈구죠. 이제 뭐 남편도 뭐 좋았어? 이런 식으로 분명 갈굴 거고, 뭐 아무튼 그 제대로 사는 게 아니었다고 하더라고. 시바제 시내를 드리는 집안은 정상이 아니죠.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이 여기서 벌어졌고, 그런 게 제가 어디선가 뭐 TV 어디 채널 A인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현대판 시바지가 있다라는 것도 저도 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는 이래가지고 결국 여성은 거의 제사도 할 수 없었고, 부계 중심의 이런 가족 제도였다라는 거죠. 남성 위주의 가족 제도로 변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었고, 자,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가족 제도가 너무나 모든 게 너무 성리학적인 걸 중요시하다 보니까 가족, 혈통, 가문 이런 것들을 중요시되게 됩니다. 막 그런 삼가오륜을 중시하고 효도와 정절 뭐 이런 거를 되게 강요하게 돼요. 그래서 성리학적인 가족 윤리를 강조하게 돼. 부모에게 잘하고, 신체발부, 수지부모, 부모님에게 준 몸을 정갈하게 하고, 머리카락도 자르면 안 되고, 뭐 이렇게 효도, 뭐 정절 이런 거를 강조하게 돼요. 효와 자식이 효도하는 건 당연하지만 정절, 며느리도 효부가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과부가 돼도 재혼할 수 없어요. 첫날밤도 못 치르고 어떻게 운 나쁘게 뭐 신랑이 빨리 죽어도 제가 할 수 없어. 자식도 없어도 그냥 만약에 젊은 나이에 남편이 죽어도 그냥 평생 그냥 과부로 살아야 돼. 그 지역 이제 시어머니를 또 평생 모시면서 이제 그 집 귀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열려문을 세워줘. 열려문을 세워준다던가 표창해준다던가. 뭐 효자라고 이렇게 무슨 효자 비석을 세워준다던가. 그래서 이제 옛날 전설의 고향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은 이 지역은 뭐 이렇게 열려문을 주고 뭐 효자로 이름 나고 뭐 이런 미덕 막 이런 식의 미담 같은 게 되게 많은데, 주로 효도와 이런 정절 뭐 이런 것들을 강요했죠. 사실 근데 젊은 나이에 과부 되면은 웬고생이야. 불쌍하죠. 자, 근데 이런 식의 가족제도 변화가 약간 좀 안 좋게, 조선 후기에 좀, 제가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안 좋게 변했다라는 거, 좀 약간 보수적인 사회였다라는 거죠. 여성의 희생을 되게 강요하고, 그리고 여자가 이게 막 질투를 해도 안 돼. 칠거지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7가지. 아들을 못 낳고, 그리고 뭐 질투가 심하고, 그리고 뭐 시어머니를 공경하지 않고, 뭐 아무튼 7가지에 걸리잖아. 그럼 무조건 쫓겨날 수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자, 그래 넘어갑시다. 그리고 혼인푼습으로 바뀔게요. 자, 조선 후기에 이제 혼인풍습은 어떤 식으로 이제 되냐면, 일부 1처제긴 하지만, 기본이지만, 축첩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일부 1처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상. 일부 1처제가 기본이지만, 이러한 그런 양자, 아들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아들을 못 낳는다는 이유로 축첩제도가 있었어요. 하지만 본부인이 조강지처가 아들을 낳더라도 그냥 마음대로 양반이면 이쁜데? 이러면서 그냥 첩으로 무조건 드릴 수가 있었어. 그 조강지처가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질투하면 안 돼. 질투하면 칠거지약으로 쫓겨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축첩제도가 있어서 본인의 경제력에 닿는 데까지 첩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넷째 부인 첩을 계속 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일부 다처제가 아니었나. 축첩제도가 허용이 되었고, 축첩제도가 있는 대신 그래서 양심상 서울은 좀 차별을 합니다. 첩소생의 서울이죠, 서울. 약간 차별.
높은 관직에 못 오르게, 청요직에 못 오르게 한다던가, 약간 그런 식의 과거 시험을 볼 때 뭐 문과는 못 보게 하고 무과만 보게 한다던가, 이런 식의 약간 차별 정책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혼인 연령은 뭐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적기만 할게요. 혼인 연령, 그때 당시 혼인 나이 몇 살에 결혼했을까요? 혼인 연령 아주 어린 10대에 결혼을 했죠. 남자는 15세, 여자는 빨리 아이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렸어요. 여자는 14세. 근데 또 아들을 중시하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꼬마 신랑도 이때 유행을 했었습니다. 여자는 14세인데 아이는 7살, 6살이야. 그래서 첫날밤을 꼬마 신랑이랑 보내. 얘랑 뭐를 해야 되지?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어머니가 좀 많이 늙으셨거나 꼭 아들을 봐야 되는 그런 종갓집일 경우 빨리빨리 해야지, 빨리빨리 아들을 낳는다 이래가지고 꼬마 신랑을 하기도, 조혼을 금지시키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조혼이 성행하기도 했었다라는 거. 자, 제가 뒷부분은 별로 내용이 없는데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요거를 지금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깜빡해가지고, 아까 앞부분에서 몰락 양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이것은 김홍도의 자리짝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참 여러가지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보시면 이 그림을 보고 몰락 양반이다 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양반 같은 지금 의상을 입고 있고, 남자도 양반같이 딱 의상을 하고 아들이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몰락 양반이라도 보기도 해요. 양반인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돗자리를 막 짜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분홍층이다, 부유한 농민이어가지고 양반이 족보를 사서 그래서 자식이라도 과거급제를 시키기 위해서 자식은 공부를 시키는, 조선 후기의 그런 모습을 리얼하게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뭔가 엄마 아빠는 죽어라 노동하지만 자식만은 공부시키겠다는 이러한 일념. 요즘 지금 많이 보여지는 우리 세대랑도 비슷한 것 같네. 엄마 아빠는 밤새 일하고 자식은 공부하는. 근데 이 자식이 지금 바지를 입고 있는 건가요? 엉덩이, 바지를 안 입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김홍도의 자리짝이 유명한 그런 조선 후기의 신분제도의 변동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이고요. 이 그림의 주인공은 몰락 양반, 잔반일 수도 있고 양반의 족보를 산 분홍층일 수도 있다. 왜 바지를 안 입고 공부하지 이 자식이? 야한 척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자, 뒷부분에 이제 신분제 동요와 관련된 또 글을 읽어드리려고 했었는데 아까 까먹었어요. 자, 옷차림은 신분의 기천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까닭인지 근래 이것이 문란해져 상민과 천민이 갓을 쓰고, 원래 갓은 양반만 쓸 수 있는 것인데 상민과 천민이 갓을 쓰고 도포를 입는 것이 마치 조정의 관리나 선비같이 한다. 진실로 한심스럽게 짝이 없다. 심지어 시전상인이나 군역을 지는 상민까지도 서로 양반인 척하고 양반이라 부른다. 그쵸, 김도 우린 양반김을 먹죠. 양반을 좋아하죠. 근래 아전의 풍속이 나날이 변하여 하찮은 아전이 길에서 양반을 만나도 절을 하지 않으려 한다. 아전의 아들, 손자로서 아전의 역을 맡지 않은 자가 고을 안에 양반을 대할 때 맏먹들이 너나 하며, 그러니까 이제 약간 강상죄. 양반도 양반 대우 안 해준다는 거죠. 이제 우리도 향리들의 자식들도 이렇게 양반을 대우할 때 이렇게 향리들이 좀 커졌다는 거. 아전이 이제 향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나 하며 자자를 부르고 예의를 차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이런 신분제가 얼마나 흔들리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문서 내용, 일성록과 목민심서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인구 변동은 필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뒷부분에 이제 요 내용의 인구 변동 내용도 있어요. 근데 사실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읽어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인구는 어땠는지. 조선은 국가 운영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도로 정비하고 수시로 호구조사를 하였다. 조선시대 인구에 관한 기본 자료는 원칙적으로 3년마다 수정하여 작성하는 호적대장이 있었는데, 국가에서는 호적대장에 기록된 각 군현의 인구수를 근거로 해당 지역의 공물과 군역 등을 부과하였다. 공물과 군역의 담당자가 기본적으로 성인 남성이어서 국가의 인구 통계는 주로 남성만을 기록하고 있어 실제 인구수와는 많은 차이가 났다. 여전히 인구 파악도 안 했나봐요. 조선시대에는 대체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하3도에 아래쪽 3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여기에 많이 살았어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50%가 살았으며, 경기도, 강원도에는 20%, 평안도, 함경도에는 북쪽에는 춥고 약간
척박한 지역이기 때문에 30%가 거주했습니다. 조선시대 인구수는 건국 무렵에는 550만에서 750만 명, 임진왜란 이전인 16세기에는 1000만 명을 돌파하였고 19세기 말엽에는 1700만 명 정도가 되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성에는 세종 때 이미 10만 명 이상이 거주하였으며 18세기에 들어서 이 10만 명이 수도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 외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대태동기의 사회 앞부분을 했고요. 뒷부분은 이제 신분제 말고 좀 다른 내용. 자, 오늘 가족윤리랑 혼인제도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런 농민 반란, 향촌사회가 어떻게 변했고, 아까 잠깐 얘기했던 향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농민 반란, 약간 예언사상, 조선 후기에 막 후천개벽사상 이래가지고 막 정감록, 뭐 동학, 서학과 동학, 뭐 이런 것들이 많았. 천주교 박해가정, 동학, 뭐 그런 내용, 농민봉기, 임술농민봉기, 홍경래의 난 여기까지 딱 하면 이제 사회 파트는 끝나고요. 다음 시간에 바로 고대의 문화부터 다시 또 이제 완전 옛날 삼국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문화 파트를 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근대태동기 이런 사회 변화 마지막 파트를 준비해서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